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빚을 져야 돈을 모으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사놓고 그때부터 제일 열심히,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요 방은 은행 건데. 그리고 또 저는 트라우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트라우마도 있고 또 일본 경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집값이 언제 빠질지 몰라서 이 집이 깡통이 될 수 있어. 은행이 나보고 나가달라 그럴 수 있어라는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원금 상환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저축하게 되는 게 그게 자가 보유의 또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열심히 안 다녀도 된다는 거, 짐을 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당연히 감가상각이 덜해서 가구나 이런 거 오래 쓰고 네.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네. 살림을 오히려 더 네. 알뜰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가 강제저축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닿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의 기회들을 잘 고민을 해서 두 가지. 네, 오늘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신 홍춘옥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신난다. 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9개월 전에 이제 홍춘옥 박사님 방송을 보고 아, 이분 진짜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침체기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투자도 조차 안 하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라도 한 사람들을 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자산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등락은 있기 마련이지만 결국 한 지난 200년 동안 이 시장 경제가 형성된 다음에 역사를 보면 결국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상향하는 게 자산인데 다른 사람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좀 노하우를 습득하신 분들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9개월 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상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참 올랐어요. 한참 오른 정도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조차도 재테크를 실패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도 그럼요. 실패합니다. 이게 그렇게 차트를 봤는데도 매일 새벽까지 나와서 공부해도요. 맨날 틀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좀 예전 지식인데 비해서 세상이 자꾸 매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90년대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다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게 뭐였냐면 한국이 일본 된다. 그죠? 벌써 이렇게 많이 귀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저희 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아빠, 온 가족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부동산 시장이 90년대 내내 그 신도시 개발된 다음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내내 빠져서 외환위기 때는 진짜 고생한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맞벌이 하면 돈이 좀 저축이 되는 집이니까 집을 이제 마님이 와이프가 이제 요새 마님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내무부 장관? 네. 내무부 장관님이 제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마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님이 오빠 우리 집을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막 거의 2배가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이 올려줄 전세 값으로 그 전 집을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걸 하고 이제 와이프가 막 우는 거 보고서 잘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뒤늦게 집을 사면서 새로 공부를 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분명히 일본은 많이 빠졌는데 왜 우린 이럴까 하고 봤더니 그때 2000년대가 우리 경제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좋은 호황이었잖아요. 당장 그 중국 붐에 기억나시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소들 막 울산이 1인당 소득 1위 도시 되고 거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핫플레이스이던 이런 걸 보면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집값이 그렇게 외환위기 때 많이 빠졌으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자꾸 거기다 감정을 투사하면 될 일도 안 되겠다. 반성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공부했죠. 그래도
전까지는 보수적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공부를 뭘 보고 하나요? 아우 책이 잘 없어서 저희 그때는 특히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이제 몇 가지 봤던 게 한국 부동산 뭐 40년사라는 없어요. 이제 지금 출판됐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낸 책이에요. 네. 뭐 그런 책이라든가 이제 있는 책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저는 그 공부 그쪽을 약간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 절대 따라할 수 없다, 이건.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아, 좀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논문 읽는 건 포기. 나 그래서 제목도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쉽게 논문에서 봤던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죠. 하나는 부동산은 일단 공급의 함수다. 아무리 막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가 어떻다 하더라도 네. 그 신축 주택을 제때제때 안 지으면 이건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소득이 또 부자들 양극화가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양극화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는 걸 남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지위제로서 아파트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 어디 살아 뭐 이런 거 사람이 말해프. 바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리뷰. 앞에 뭐 아크로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디 전 국민이 아는 아파트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제가 딱 9호선 라인에 살거든요. 부럽습니다. 왜요? 샀으면 아쉽게도 사진 않고 거기에 이제 격변하는 걸 봤죠. 9호선 라인은 흑석동을 제가 또 자취를 또 거기도 살았습니다. 네, 네. 참 동네 안 사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들이 다들 그렇게 변신하는 걸 보면서 무서운데 흑석동이 또 강남 쪽에 있는 단지치고는 엄청나게 가파른 산골 그리고 특히 저 국립묘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정말 여기 어떻게 다니나 싶을 정도의 고지대잖아요. 네. 왜 제가 거기 좀 잘하냐면 숭실대에서 잠깐이지만 겸임교수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좀 아는데 거기를 제가 편견을 또 갖고 있었던. 이렇게 강남도 가깝고 여의도 가깝기도 좋은데 한강 라인이고 한강 라인이고 뷰도 좋고 근데 왜 이래 아파트들이 뭐 이러면서 안 샀어요.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소용없어요. 이게 상상력이 없으면 상상력. 네, 상상 여기가 9호선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걸 상상하는 능력. 그 철도 이런 거 암만 공부하면 뭐 하냐고요. 여기 철도 들어오는 순간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가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공급이 부족한 건 정말 노후주택들이었잖아요. 그 노후주택들이 많은 곳에 새로운 교통망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이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 점 몇 개만. 그리고 짚어주는 거는 이제 제가 트라우마가 약간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그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을 네네. 썼는데 거기서 별책 부록으로 두 군데 짚어줬는데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짚어줘서 올랐다는 게 아닌 건 아는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뒤에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지금 다 올랐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장위 뉴타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광운대 또 뭐 이제 GTX 거기 가는 데랑 신안산선 연결되는 금천구를 지금 이미 다 올랐으니 이거 이미 보시는 분들은 뭐 네, 다 올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좋게 봤던 이유는 둘 다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그 사셨어요? 그래서 못 샀죠. 아니, 저는 남 좋은 일만 시켜야죠. 남 좋은 일 시켰어요. 그래서 주변에 집 없는 젊은 친구들한테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잖아요. 근데도 집 없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한테 거기랑 거기는 한 10년을 놓고 보면 아까 흑석동처럼 될 수도 있는 동네다. 물론 흑석동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흑석동은 이제 두 가지가 다 겹친 동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책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거 보고서 그때 알았죠. 이거 함부로 동네 찍어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말씀을 편하게 드리자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뭐 그런 동네를 살아 싶은 정도로 약간 지명 자체에서만 보면 노후화돼 있고 또는 저기 어떻게 살아 싶은 동네인데 광역교통망이 뚫리는 동네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8호선이 이제 네. 연장 구간들이 개통이 되는데 곧 지금 하저 터널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 그 동네도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서울 비하면 아직도 정말 싸니까. 그래서 8호선 연장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여전히 좀 생각하는 게 신안산선이 아직 서울 구간은 많이 올랐는데 네. 신안산선이랑 연결되는 이제 뭐 광명 이런 데도 많이 네, 오르긴 했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여전히 광명보다 좀 더 밑에요. 이제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이제 중간에 역들이 들어서는 곳 인근의 사이에. 아파트들 그런 데를 이제 보자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상상력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은 전번에는 서울에 있는 지역들을 짚어드렸는데 그 유동성을 저도 예상을 못했던 거라 그때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경기도를 제가 뭐 그렇게 파워 있지 않고 또 경기도라는 곳이 택지가 워낙 넓은 곳이니까 네. 뭐 제가 짚어준다고 해서 옳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아직 집이 없지만 이게 전제가 이거죠. 집이 없지만 나는 거기에 좀 이렇게 전세 계속 올려주는 거에 지쳤고 아직 좀 뭐 투자의 여력이 생기는 대로 한번 서울만큼 큰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 미래의 광교처럼 될 곳 이런 곳을 한번 생각해보자,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라고 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개통될 곳은 사실 거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신안산선하고 8호선 연장 구간. 네, 왜냐하면 이제 GTX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봐선 그건 5년, 10년 사이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저는 그 개통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진척이 너무나 느립니다. 느린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소송 걸린 데도 있고 지자체들 간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많죠. 또 정부 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도로교통망에 비해 도로 놓는 거는 그래도 좀 아스팔트 덮으면 되는데 지하철은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5년, 10년을 놓고 보면 땅 파서 개통이 멀지 않았거나 그래도 가시화되는 곳은 요 두 지역이 그나마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 동남은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강남 밑에 있는 성남, 분당, 광교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로 동북이나 서남 쪽은 상대적으로 노후가 좀 된 편이잖아요. 그런 쪽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가서 그 뭐 영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력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여행 삼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임장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은 취미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취미. 요새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 지역에 가서 조금 일찍 가요. 일단 뭐 1시에 가서 밥 먹기로 한다 그러면 11시쯤부터 가가지고 동네 부동산 한번 돌고 아파트 한번 쉬어보고. 저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차를 안 몰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예를 들어서 2호선역에 내려서 9호선이나 7호선까지 걸어가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항상 산이에요. 서울은 산 천지입니다. 네네. 당연히 가보면 노후 단지들이 있죠. 그런 데들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생각보다 여기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여기는 별로. 그러니까 이런 곳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몇 분 되는지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하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이에 뭐가 혹시 안타깝지만 유해시설은 없는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유해시설은 어떤가.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왜 이 가격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좋은 취미신 것 같아요. 건강도 또 좋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 생각을 바꾼 게 언덕에 있는 아파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이제 버렸어요. 완전히 저는. 뭐 일단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요. 저도 산에 있는 아파트를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느낀 게 이 지하 주차장 밑으로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의 밑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파트 단지로 가는 엘리베이터들을 다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단지 안에 단차를 둬서 엘리베이터를 다 다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서 아파트 입구만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거
찍고 이제 입출입까지만 네. 찍으면 제 가는 데까지 그냥 평지 걷듯이 살살 걸어가면 되는 그리고 그 유모차를 끌고 엄마들이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게들 다들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선호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철도 교통망이 특히 급행 철도 있는 그런 망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공부하고 꼭 뭐 이번 사이클이 아니어도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출렁출렁거린다는 건 너무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생각해서 여기가 요 가격대 나오면 나는 한다라는 액션 플랜들을 갖추고 열심히 또 저축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생각합니다.